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이제 한 7일만 있으면 벌써 12월이고요. 이제 12월이 되면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달인데 우리는 12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은 뭘 기다리십니까? 저는 아주 다양한 걸 기다리는데 일단 12월 12일 제 생일을 기다리고요. 예, 농담입니다. 그리고 산타랠리를 많이들 기대하십니다.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오늘 밤에 휴장을 예정이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서 뉴욕 증시가 휴장이죠. 그래서 내일은 과연 월가에서는 산타랠리를 얼마만큼 또 긍정적으로 혹은 반대로 산타랠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는 시선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일 함께 안 하시면은 연말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 내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역시나 목요일 ISN 이지원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또 지표 보면서 시장 상황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피곤해 보인다고요? 제가 깜빡하고 입술을 안 발랐어요. 이게 글로스만 바르고 입술을 안 바르면은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요거 브리핑하고 광고 나갈 때 재빠르게 다시 생생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예,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금 일제히 반등을 보였는데 지수가 반등을 보인 것도 그렇지만 개별적인 종목들이 또 제각기 다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수는 다우가 0.5% 강세, 그리고 S&P 500 지수는 0.4%대 상승하면서 4,550선 돌파를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46% 상승을 하면서 14,260선에 다시금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0.7%로 또 가장 또 종목들 지수들 가운데서는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가 어제 장중에 거의 5% WTI 기준으로 거의 5%대 밀렸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26일에 원래 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30일로 연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원유 추가 감산 관련한 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연기가 되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협상이 좀 별로 잘 안 되면 연기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 감산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가가 장중에는 5%가량 하락을 했는데 막판에는 다시금 오전 들어서면서는 낙폭을 줄여가면서 1%대 하락하는 움직임. 한 3거래 연속 국제유가가 올랐었죠. 그것도 뭐 2%씩 올라가지고 다시금 그 $80 선을 되돌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배럴당 $76 선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원래는 목요일에 발표가 돼서 저희가 항상 금요일 오전에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하루 더 빨리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4,000건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면서 노동시장 과열이 지금 진정되고 있어로 봤는데 다시금 줄어들었다는 건 이 24,000분이 다시금 직업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만 900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연속 실업수당 건수 계속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실업수당 청구를 했는데 다음 주에도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도 184만 건으로 22,00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세가 꺾인 거죠. 그동안 계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고용 열기가 식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잠시 주춤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경제에 관련한 지표 중에서 10월 내구재 수준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160억 달러, 그러니까 5.4% 감소한 2,794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주가 좀 줄어든다라는 것도 경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불안감을 작용시킬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 여러분 어떻게 5% 가까운 수준부터 투자를 막 적극적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수익률 괜찮을 것 같은데 밤사이에도 4.36까지 10년물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2개월 내에 최저 수준까지 밀려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다시 장중에 4.4를 회복하고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지만 이전처럼 갑자기 10년물이 막 5%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는 나타나지 않아도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종목별로 움직임 보자면요. 어제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겠죠. 어제는 그러니까 뭐 이번 주 내내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 얘기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얘기를 가장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오픈 AI 샘 올트먼이 다시금 전격 CEO로 복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회도 바뀌었습니다. 이사회도 지금 그 전에 4명 중에서 3명이 사퇴를 했고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샘 올트먼의 뭐 승리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 올트먼이 이사진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죠. 쫓겨나게 된 게 지난 주말에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올트먼이 오픈 AI로 복귀를 하고 싶었지만 그게 타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도 임직원도 한 700명 넘는 임직원 중에서 500명 넘는 임직원들이 올트먼 안 오면 나도 나가겠다. 나도 MS로 가겠다. 뭐 이런 움직임 속에서 MS는 환영합니다. 우리 오피스 준비하고 있어요. 올트먼 오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전개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어젯밤에 CEO로 다시금 올트먼이 오픈 AI 복귀 소식을 전했고요. 그러면서 올트먼은 또 그 X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이사회 개편과 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겠다. 그러면서 또 기대가 되는 건 상업용 AI 관련한 시장이 더 빠르게 개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업 AI 관련해서 그동안 그 오픈 AI 기존 이사진과의 뭔가 좀 갈등이 좀 많았는데 다시금 올트먼이 복귀를 하면서 AI 관련한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물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AI는 관련해서 돈을 무엇을 벌고 있지? 라는 물음표를 조금씩 이제 느낌표로 만드는데 시간이 좁혀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밤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나 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대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빅테크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 얘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마음이 쓰리니까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고 구글의 주가가 1%대 상승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도 1.95% 다들 이제 AI로 뭔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기업들이죠. 메타의 주가도 1.3%대 올랐습니다. 반면 엔비디아 주가는 2.4%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애프터마켓 이후의 움직임들을 보면요. 사실 엔비디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거나 그리고 여전히 가장 높은 목표 주가 1,100달러 그리고 평균도 한 660달러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낮은 목표 주가도 엔비디아가 한 530달러 수준이거든요. 지금 주가는 이제 500달러 넘었다가 487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 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중국 쪽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매출에 타격이 뭐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불안감을 젠슨 황 CEO가 이야기를 한 상황이 있었고 또 AMD와의 경쟁.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AMD가 관련해서 이제 뭐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만한 그러한 사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 우리가 한 1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오는 게 목표다라고 리사수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독보적인 그 경쟁력은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또 많이 올라간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댄스랑이 밝힌 뭐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를 상대적으로 끌어내리게 만들었는데요. 또 모르죠. 예, 이렇게 2% 하락했지만 또 다시금 금요일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AMD 주가 2.8%대 상승을 했습니다. 엇갈린 움직임이 딱 나타나는 어젯밤의 모습이었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2.9% 하락해서 제가 지금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뭐 악재가 될 만한 소식은 사실 없습니다. 요즘에 테슬라의 주가가 참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제는 다시금 이제 11월 말에 예정된 사이버트럭의 첫 인도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 CEO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미국 법원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문제 있다라고 내용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이 그동안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와 있던 이슈들을 재부각시키곤 하죠. 그래서 어쨌든 2.9% 다시금 하락세 또 한 번 하락하면 좀 짙게 하락을 해서 또 이제 오늘 국내 시장에 테슬라의 하락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지켜봐야겠죠. 234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국제유가가 좀 크게 하락했을 때 에너지주들이 장 초반에 좀 많이 밀리면서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되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엑스모빌 0.4% 하락, 쉐보론 0.2% 상승, 그리고 코노코필립스도 0.2% 소폭 하락을 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0.8% 소폭 하락에 머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장중에 카니발이나 아메리칸 항공 같은 그러니까 유가의 하락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섹터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HP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그 주당 순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수익은 인라인 부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2%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본장에서도 그렇게 됐나요? HP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종목 전달을 해드릴 때 가지고 계신 종목을 언급을 많이 안 하면 좀 서운해 하시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 종목이 아닌데. 자, HP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오지? HP가 왜 안 나오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로 제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확인하는 대로 주가 상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에는 또 마이크론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엔비디아 관련한 얘기가 가장 컸고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면은 딱히 악재가 막 새롭게 터진 건 없는데 이게 역시나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테슬라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악재가 있다면 올려주시고 호재도 있어요 하는 내용 있으면 함께 올려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휴레패커드 주가 확인했습니다. HPQ라고 검색을 해야 되는군요. 티커를 HP로 검색하니 당연히 안 나오죠. 2.8% 예,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2.8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광고 잠깐 나가는 사이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올려주셨는데 지금 모델 Y 할인을 한다고 왜 자꾸 가격 할인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파일을 더 키우기 위해서일까요? 이분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격 할인 처음에는 하고 나서 실제로 매출이나 판매량이 좀 늘었잖아요. 물론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근데 계속해서 가격 할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하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팔려서 그러나라는 그런 시각인가요? 그렇죠.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지난번 이제 할인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결국 매출액은 한 자리, 영업이익은 두 자리 그러니까 예상한 거가 반대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우려감이 좀 있고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감소가 이게 구조적이냐 일시적이냐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판단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IT 기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항상 그 얼리 어답터들이 구매하고 난 직후에 공백이 있고 그때 이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현상이 오고 이게 이제 뒤쪽에 이제 대중들이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늘어나는 보통 이제 이거를 IT 기기들의 S커브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S커브 현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로 전기차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느냐, 이거는 아마 한 내년 1분기 지나야 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내년 1분기까지 수요가 어느 정도 감소한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죠. 수요 감소는 사실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워낙에 그 대출 이자 더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소비자들의 수요를 끌어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또 나온 가격 인하 정책이 제가 만약에 대표라도 가격 인하해서 계속 판매량을 늘릴 것 같긴 한데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달갑지 않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표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나왔지만 일단 시장은 위험 자산을 좀 선호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그 이후에 과연 이제 이게 기술적 반등에 그치느냐 아니면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느냐라고 본다면 일단 미국 증시가 연휴를 앞두고도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채 자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감소한 이후부터 서서히 이 투기적 헤지 펀드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요 차트를 잠깐 하나 볼까요? 네. 우리가 요거는 11월 이제 FOMC 이후에 위험 자산을 나타내는 가격 지수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인데 여기 보면 호주 달러와 BDI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투기적 거래할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지수 자체가 워낙 원자재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한데 이게 지금 11월 FOMC 이후에 보면 BDI 지수나 호주 달러 전부 다 동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혹은 원자재 관련된 투기적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아래쪽에도 보면 JP 모간의 EMBA라고 이머징 마켓에서 위험 지수를 나타낸 건데 이것도 좀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서서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아마 이거는 우리가 빌 에그먼이 국채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한 걸 청산을 하고 드러켄 밀러가 국채를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그 투기적 거래가 이전에 하방 쪽 베팅에 많이 몰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지수나 원자재 등 전반적으로 투기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쪽으로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왜 11월 FOMC 이후부터 이렇게 벌어졌냐라고 본다면 아마 이제 이 이후부터 금리가 실제적으로 동결됐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그 과연 이제 금리 동결 시기를 언제 놓고 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그 연준에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겠지만 시장이 언제부턴가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하면서 반응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결국 11월 FOMC 이후에 시장은 금리 동결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물론 이제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오버슈팅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지난번 CPI나 PPI 지표 이제 발표 이후에 상을 좀 보면 우리가 10월 달에 발표됐던 지표들이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11월 달에 발표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CPI도 그렇고 PPI도 지금 예상보다 좀 더 낮게 나왔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에너지 가격, 유가의 급등에 의해서 혹시 휘발유 가격이 증가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적었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 렌트 관련된 그 CPI 그 비용이 뭐 0.3% 정도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과 주택 렌트 가격이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 2차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증시의 위험 자산을 선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하나씩 좀 되어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요 차트를 잠깐 하나 볼까요? 이게 국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미국의 4분기 국채 발행 부분이 컨센서스보다 좀 하회를 했죠. 이게 사실은 투기적 거래가 국채에서 물러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 국채도 보시면은 1,170억 달러 정도 예상하는데 1,140억 달러. 여기 20년물과 30년물도 예상했던 것보다 발행 규모가 좀 낮춰졌는데, 물론 이게 아주 큰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3분기 때 워낙 국채 발행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시장의 노이즈, 그리고 국채 발행을 두고 투기적 거래가 확 몰려나가는 쏠림 현상이 나왔는데 어쨌든 컨센서스보다 하회를 하면서 투기적 거래가 여기서 발을 빼게 만드는 하나의 그 큰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 이제 국채 발행이
4분기에는 생각보다 감소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증시에는 우호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좀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이제 또 이익 사이클 회복인데요. 이 이익 사이클 회복 부분은 사실 이제 지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과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를 거치면서 네. 대부분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보다 상향 조정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가장 큰 부분이 이 실적 발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도 지금까지 이제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본다면 80% 이상의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역시 증시에 나쁘지 않은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근데 이게 4분기와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 이상은 충분히 이런 이익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 4분기와 내년 1분기 그 컨센서스가 또 하향 조정됐거든요, 대충. 그렇게 본다면은 4분기와 내년 1분기도 실적이 가이던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네.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뭐 이게 높아서 뭐 과연 진짜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또 다시 눈높이가 낮춰졌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이익 성장치가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증시에는 역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11월달 FOMC 이후에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시장이 기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았었던 여건들이 나아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 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고 금리가 뭐 내려가고 해도 실적이 아무래도 안 좋아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서요. 이러면은 또 시장이 올라가는 데는 제한이 있을 텐데 실적조차 좋다라고 하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뭐 전 섹터가 다 오르고 전 세계 증시가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4분기와 내년 1분기, 2분기를 놓고 이제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면밀히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구간에 들어왔고, 그렇죠. 가장 이제 큰 그 줄기로 본다면 결국 지금이 금리 동결 시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난 그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네 차례 금리 동결 시기를 본다면 그때 주가가 흐름이 상당히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대비가 워낙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우리가 어떤 증시의 랠리를 기대하더라도 모든 섹터,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양상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구조적인 EPS 상승을 가져오는 특정 섹터, 특정 종목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금리 동결 시기에는 섹터나 종목 선택에 상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걸 이제 대전제로 좀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뭘 골라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저도 증권사 레포트들을 다 면밀히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도 지금 11월 요 시기부터 12월 초중반까지 각 증권사들이 2024년도 전망 레포트들이 대거 쏟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증권사당 보면 레포트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양이 많기는 한데 근데 이거를 꼭 한번 면밀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면밀히 이게 다 보면 이제 올해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 주에 한 증권사 레포트 정도를 보겠다. 보통 한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근데 네. 이게 여기에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고 내년 전망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과 몇 개 증권사를 좀 서치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증권. 요런 좀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차별화 장세에 온다면 특히 이제 지역별, 섹터별, 종목별로 다 차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장에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를 아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이든 위에서부터 밑 아래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본다면 결국은 이제 주가로 반응하는 거는 턴어라운드 되는 쪽이 가장 주가 반응은 좋거든요. 네. 그래서 2023년 대비 2024년 컨센서스가 커지는 시장을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좀 먼저 여기 보시면 신흥국이 2023년 대비 2024년도 컨센서스가 많이 상향 조정되고요. 중국도 보시면은 내년도에는 그래도 턴아웃 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유럽이나 일본은 턴아웃가 좀 되긴 하지만 그 정도가 상당히 좀 작고요. 한국을 보시면은 2023년 대비 2024년 컨센서스가 상당히 크게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아마 반도체 턴어라운드가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를 등에 있고
한국 증시가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턴어라운드 되는 정도를 본다면 올 3분기까지가 한국 증시가 보면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역으로. 대신에 이제 이런 턴어라운드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미국 증시와 함께 한국 증시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거를 오른쪽에 잠깐 이제 역사적 관점, PR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올 한 해 주식 등락까지 해서 과연 주가가 어디가 싸고 비싸냐 여부를 좀 본다면 대부분 지역들의 PER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정을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6월 이후, 미국은 7월 이후 받았기 때문에 밸류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 보시면 PER이 15년간 역사적인 범위 안에서 하단에 대부분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S&P가 미국 증시가 반등이 좀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중간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뭐 선진국이나 신흥국 모두 좀 낮고 특히 중국과 유럽, 일본, 한국이 대표적으로 지금 PER 밴드 하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아마 이제 최근에 4분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조정됐을 것 같고요. 중국이나 한국은 여전히 PER 밴드 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낮은 구간에 좀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한 3주 전부터 중국 쪽으로 자금 유입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걸 본다면 역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자금 유동이라 볼 수 있고 우리는 잠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에 수급이 좀 꼬여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속도는 조금 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요거를 다시 이제 지역별에서 섹터별로 EPS 성장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제 IT 쪽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IT 쪽이 보시면 2024년 컨센서스가 역시 10%대 넘고요. 커뮤니케이션도 20% 좀 못 미치는 대로 높게 나옵니다. 경기 소비재도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요. 헬스케어도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IT나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는 어떻게 보면 2023년 하반기부터 계속 유망 섹터 쪽으로 분류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내년에도 역시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고 네. 반면에 이제 필수소비재, 금융, 산업재는 좀 높지만 소재나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은 생각보다 컨센서스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과는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에 따라서 우리는 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든지 아니면은 뭐 비중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계속 우리는 M7으로 간다. 그 큰 형님들은 뭐 어쨌든 다른 뭐 섹터든 뭐 종목이든 국가든 상관없이 계속 간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럴까요? 일단은 그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제가 7월달 미국 증시가 조정을 한창 받을 때 내려올 때도 이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많이 드렸는데 그거는 일단 금리 동결 시기라는 주가가 차별화라는 시기와 그 시기에는 어떤 구조적인 성장성을 어디가 가져가냐라고 본다면 역시 이제 빅테크 기업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빅테크 기업을 두고 빅7에서 뭐 빅5 최근에 나온 레포트를 보니까 뭐 빅3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필터링을 하는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빅7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서 빅5로 가면 구글이랑 테슬라를 또 탈락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구글이 AI 반도체, AI 부분에 넘어가는 데서 조금 미진하다라는 부분과 테슬라는 이제 수요 감소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이제 갑론을박을 거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결국 증시를 이끌고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 성장률, 그러니까 이거는 EPS와 상관없이 성장률만 놓고 과연 내년도에 이제 어느 쪽이 유망할까라고 본다면 역시 지금 보면 이제 엔비디아나 이쪽 AI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면 애플은 지금 성장률 단계가 올해와 내년 대비해서 2024년도 컨센서스 성장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면 일정 부분 좀 이제 성장성이 좀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고 반면에 이제 구글은 오히려 이전보다는 내년도 성장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구글이 AI 영역에서 대응이
활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으로 점수를 좀 깎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아마존도 역시 이제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성장률 컨센서스가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탈락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반면에 뭐 내년도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히 높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지금 실적 발표를 놓고 오늘 엔비디아가 한 2% 좀 빠지긴 했지만 하여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그 결국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이 배제되더라도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잘 보면 계속해서 한 분기씩 그 실적을 땡겨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분기 컨센서스가 180억 달러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 3분기 때 실적을 180억 달러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분기를 거의 땡겨 오는데 중국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4분기 컨센서스를 보면 역시 200억 달러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국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를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역시 컨센서스보다는 훨씬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그것 때문에 어제 구글이 조금 저기 엔비디아가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대부분의 레포트에서 목표가가 대부분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 메타도 역시 메타는 이제 좀 역시 좋지 않은 좀 성장률이 나왔고 테슬라는 어쨌든 성장률 자체가 작년에 좀 잘못 찍게 된 부분도 좀 있고 이번에 그 1분기까지는 좋지 않을 거라지만 하반기에 좀 좋을 거라는 기대치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이 빅7 기업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얘기 잠깐 해주셔서 궁금한 게 그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거나 투자 의견 하는 거를 우리가 항상 기사로 보잖아요. 근데 이거 뭔가 한눈에 이렇게 싹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스가 있나요? 기사로 봐야죠. 기사로 봐야 기사로 봐야 되고 또 물론 이제 블룸버그나 인데 네. 그 가면 유료 자료들이 있죠. 돈을 많이 지불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냥 인베스팅이나 블룸버그 같은 데서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조금 추리면 그 국내 하루 이틀 차이로 이제 국내에서 레포트들이 쏟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료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꼭 비교를 해서 그 예측을 좀 하시려면 이 실적 발표를 놓고 컨센서스와 달성한 실적 간의 그 괴리율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분기에 180억 할 거야라고 예상했는데 이번 분기에 180억 이런 식으로 그 컨센서스를 한 분기 앞당겨서 실적을 달성하는 걸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다 그렇게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은 엔비디아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지 여부는 알 수 있는데 4분기 보니까 200억 달러가 좀 넘어가더라고요. 가이던스가 보니까. 그러면 원래 4분기 매출 컨센서스가 180억 달러거든요. 그럼 그걸 2분 분기에 실행하고 4분기에는 중국 관련된 부분이 가만히 된다 하더라도 200달러 넘어간다. 그러면 주가 조정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담은 자료를 하나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는 바이 의견이 43개였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하나 더 늘어서 44개 라고 하고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은 오히려 하나 좀 줄었어요. 근데 홀드 의견도 하나 줄고 이렇게 되면은 바이 의견이 조금 더 늘어난 거긴 한데 어쨌든 뭐 팔라거나 비중 축소 의견은 없으니까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비중 조절을 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가이드를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이 좀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 위주의 어느 정도 레포트가 나오는 거는 약간 그 하향 조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탈을 보는 레포트들은 오히려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실 때 내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라고 보면 중립에 좀 가까운 의견이 나왔다라고 보시고 내가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조정 시에 좀 비중 확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교차를 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도 뭐 산타랠리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은 늘 뭐 도사리고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또 감내할 수 있는 거는 실적인데 뭐 실적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은 기대감을 열어두되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것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의 시간 IS의 이지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